해외 투자를 하려고 하면 좀 망설여지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주식을 매수할 때는 항상 시점에서 사시는 게 좋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신증권에서 글로벌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문남중입니다. 좀 내년 증시 전망은 다들 상저하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아무래도 미 연준이 한 1분기쯤에 금리 인상을 멈출 거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는 좀 네네. 내년 미국 금리 그리고 또 내년 미국 증시 어떻게 보시는지. 네. 올해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미국 경제를 놓고 온다고 하면 80년도 이후로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결국 앞으로 연준이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물가가 통제되는 부분들이 확인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고강도 긴축의 강도를 좀 낮출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그널이 최근에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를 보면 전년 동월 대비 헤드라인 기준으로 7%대로 내려왔죠.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월에 미국의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가 7%대에 진입하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전환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올해 10월 소비자 물가를 통해서 다시 7%대로 재진입을 했기 때문에 올해 3분기, 4분기 넘어가는 시점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증시가 베어마켓 랠리가 연출될 수 있었던 바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 좋은 소식들도 12월 달에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폭 자체를 좀 줄여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확률적으로 50bp 이상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하반기 때 증시를 견인했던 그 바탕에 연준의 속도 조절 기대가 있었던 건 당연한 건데 그게 이제 12월 달에 현실화가 된다는 거죠.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올해보다는 좀 안도의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저변이 넓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이제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온다고 하면 상저하고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세 가지 선계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물가의 피크아웃, 두 번째가 연준의 통화 긴축의 피크아웃, 세 번째가 시장 금리의 피크아웃입니다. 올해 6월 이후부터 물가는 피크아웃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3월 달 정도 되면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금리는 정책금리보다 빠르면 한 분기 정도 앞서서 움직이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4분기, 늦어져도 내년 2월 이전까지는 시장금리조차도 피크아웃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년도 1분기는 물가 그리고 정책금리, 시장금리 모두 피크아웃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연간을 놓고 본다고 하면 가장 저점이 형성되는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를 확인한다고 하면 2분기 때는 추세전환 그리고 3분기, 4분기 때는 좀 만만하게 올라갈 수 있는 증시 흐름이 예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염두에 둬야 되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진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 미국 증시의 저점이 내년에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거는 2024년 1분기 정도 돼야 미국 증시의 저점이 형성될 수 있다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과거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진입했을 때 미국 증시가 저점을 형성하는 기간까지 걸리는 개월 수는 12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연준이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나서 그 이후인 내년 3분기, 4분기 만약 그 시점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미국 증시의 저점은 내년 정도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년도 증시를 놓고 봤을 때 사실 경기 침체가 들어가지 않기를 좀 바라는 사람들 중에 하나고요. S&P 500 지수의 예상 저점 그리고 예상 고점 상당히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내년도 S&P 500의 예상 저점은 두 가지 경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금리 인상기 그리고 경기 침체에 진입했을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년 3월 이전까지는 금리 인상기에 해당되겠죠. 저는 예상 저점을 3,512포인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숫자가 산출된 근거는 올해처럼 물가가 높고 연준이 물가 통제를 하기 위해서 고강도 금리를 올렸던 해가 1979년도 8월부터 81년 5월이었습니다. 그때 구간에서 S&P 500의 12개월 선행 PER 고점에서 저점까지 떨어졌던 폭이 마이너스 26.8%였습니다. 그때 적용을 해보면
3,512포인트가 계산이 되죠. 만약에 내년에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예상 저점은 훨씬 더 낮아지게 됩니다. 계산하는 논리는 동일합니다. 이거를 S&P 500 지수에 적용을 해보면 2,611포인트 정도가 산출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진입하게 되면 2,600선 수준까지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년도 이제 예상 고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4,089포인트 정도까지는 예상 고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S&P 500에 예상되는 EPS에다가 과거 정책금리 4.5% 이상 구간에서 12개월 확정 PR의 평균 17.6배를 곱해주면 4,089 정도가 나오는 거죠. 올해도 많이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경기 침체는 훨씬 더 그 충격이 큰 거군요. 2,600은 좀 너무 암울한데요. 그건 안 왔으면 하는데요. 사실은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을 때 S&P 500 지수가 평균적으로 하락하는 수준이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25% 전후가 됩니다. 근데 올해 미국 증시의 연간 수익률을 보면 지금이 마이너스 25% 전후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S&P 500 지수 흐름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경기 침체 진입을 이미 반영했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된다고 가정하면 그 수준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거 미국의 경기 침체 진입 구간에서 최대 많이 떨어졌던 12개월 확정 PER 마이너스 45.5%까지 떨어졌던 걸 적용을 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2,600선 정도까지도 열어 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대략적으로 만약에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간다고 하면 S&P 500 지수 기준으로 한 3,200선 이하에서는 상당히 밸류가 싼 구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는 미국 증시, 특히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들이 유효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 보고서 쓰신 거 보니까는 글로벌 컨버전스라는 말이 네. 저는 되게 눈에 쏙 네네. 들어오던데 그러니까 그게 원래 신흥국 GDP랑 선진국 GDP랑 비슷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은 신흥국의 GDP 성장률이 선진국보다 훨씬 높아지는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러면은 좀 신흥국에 투자를 할 기회인 건가요? 저는 내년 1분기 이전까지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선진국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년 2분기 이후부터 좀 신흥국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된다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중단이 내년 3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동안 연준의 고강도 통화 긴축으로 이 신흥국들은 통화 가치가 상당히 절하된 부분들이 나타났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물가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성장이 제약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 때문에 이제 통화 가치가 절상되기 시작을 하고 또한 이제 물가도 좀 낮아질 수 있는 범위가 커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신흥국 증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도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2분기 이후부터는 좀 신흥국을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레이드 컨버전스,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 격차가 줄어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그레이트 컨버전스가 좀 확장되는 기조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연준의 정책금리가 인상이 중단되는 부분들, 이로 인한 신흥국의 변화, 그리고 그레이트 컨버전스 관련해서는 어찌됐든 감염병으로 벗어나면서 경제 정상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연준의 고강도 긴축 이로 인해 파생되는 달러화 강세로 성장이란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제약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환경들이 내년에는 바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2분기 이후부터는 신흥국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을 보니까는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 한국 그리고 아세안을 조금 더 선호하신다고 했고 인도, 브라질은 중립 그러니까 좀 덜 선호한다고 밝히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중국이 올해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내년에 좀 반전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한국은 내년이 왜 괜찮을 거라고 보시는지. 내년도 선진국 우선순위는 미국, 일본, 유럽 순입니다. 근데 이제 신흥국은 분기별로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분기, 2분기 때는 중국을 좀 우선시해서 봐야 된다 얘기 좀 드리고 있고 2분기, 3분기에서는 대만과 한국과 같은 반도체 국가들이 좀 부각될 수 있다 얘기를 드리고 있고 3, 4분기 때는 이제 아세안과 인도가 좀 부각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죠. 저는 내년도 중국 증시를 놓고 봤을 때
3월 양해가 있는 기점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중국 증시가 상승으로 반전하기 위해서는清零 정책, 코로나 제로 정책이 완화되거나 폐지를 해야 되는데, 그 변화가 내년 양해를 기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이 기대하는 가시적인 경기 부양책도 그때쯤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 시점으로 이清零 정책 완화를 기대하시는 의견들도 좀 있지만, 내년도 연초를 놓고 온다고 하면 새해 연휴가 있고요, 춘절 연휴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清零 정책 완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선별적인 통제 기조를 계속 유지할 걸로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내년 연간을 놓고 봤을 때 중국 증시는 1분기 때清零 정책 유지로 인해서 저점을 형성할 걸로 좀 보고 있고, 2분기 때는清零 정책과 관련된 변화, 그리고 가시화되는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상승할 수 있다. 다만 3분기 때는 좀 모멘텀이 좀 부재한 구간이기 때문에 좀 하락할 수 있고, 내년 4분기 때는 12월 달에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2024년도 경제 현방에 대한 윤곽에 대해서 기대가 높아질 수 있어서 반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이 미국과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사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대중국과 관련해서는 강경한 정책들을 계속 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국도 여기에 대응해서 중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산업 고도화 정책, 그리고 5G,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에서는 중국이 단연 앞서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는 여실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중국에 만약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인덱스를 추종하는 상품도 좋고, 아니면 소비, 그리고 클린 기술, 그리고 ESG와 관련된 상품들에 관심을 높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 내년 2분기, 3분기 때 좀 부각될 수 있다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아주 좋다고 얘기는 좀 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 때부터 주요국들의 경기 둔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 둔화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부분들, 이게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자본 조달 비용이 상당히 많이 커져서 설비 투자 같은 부분들도 회복되기 좀 어려운 한강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 내년에도 좀 어려운 환경들을 맞닥뜨릴 한국 경제는 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뭐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놓고 온다고 하면 동일하게 상저하고를 좀 보고 있는데요. 내년 1분기 때는 저점이 형성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갈 때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된다고 하면 외환 신장 안정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2분기 때부터는 상승으로 좀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3분기 때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4분기 때는 2024년도 경기 안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 있는 요인들로 인해서 내년도 2분기 이후부터 좀 만만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코스피 지수의 하단은 2050포인트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상단은 2640포인트 정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내년도 이제 국내 증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사실 내년 2분기, 3분기 때 반도체 사이클이 좀 돌아설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일단 내년도 전체적으로 보면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가 올해보다 나아질 기미는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재고 축적이 가장 많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되면 이 반도체 기업들의 공급 조절도 좀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 그로 인해서 올해보다는 조금 나아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반도체 가격 추이를 놓고 온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3분기 이후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증시는 보통 한 분기에서 두 분기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한 2분기 때부터는 좀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와 함께 국내 증시 역시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경기가 갑자기 확 좋아지고 막 가격이 네, 뛴다 여서가 아니라 네네네. 지금 너무 나쁘니까는 더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신호만 와도 증시는 좀 먼저 움직일 네, 수도 있는 그렇죠. 거군요. 네네. 올해는 사실 성장주들이 다들
거의 폭망했잖아요. 네네. 예, 워낙 금리도 높고 하니까는 아무래도 진짜로 실적을 매출과 수익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아니면은 주가 면에서 크게 재미를 못 본 한 해였는데 내년은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다시 성장주의 기회가 올 수 있을까요? 네. 신흥국을 내년 2분기부터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얘기해드렸는데 동일합니다. 성장주 역시 내년 2분기 이후부터가 가치주 대비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들은 결국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중단 이로 인한 미국의 소비자 물가 간의 스프레드 축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시점이 내년 2분기가 해당되기 때문에 결국 할인율 축소에 따른 주가 상승 기대가 높아지는 시점이 2분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성장주가 부각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죠. 실제적으로 이제 물가가 시장이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움직여 준다고 하면 사실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먼저 움직였던 게 매번 확인됐던 부분들인데 올해 6월은 이제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가 정점을 지난 시점이고요. 올해 9월과 8월은 근원 소비자 물가가 정점을 지나가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물가가 피크 아웃했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결국 성장주가 부진했던 그 바탕에는 고물가 고금리 또 이로 인한 연준의 고강도 긴축 그리고 이로 파생되는 달러 강세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성장주가 상당히 부진했었는데 내년 2분기가 되면 물가는 이미 완화되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금리도 중단되거나 시장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연준의 고강도 긴축 사실 더 올리지 않고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거 그리고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게 달러의 강세도 내년 2분기 이후부터는 완만하게 약세로 돌아설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성장주 특히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을 보면 해외 매출 비중이 50% 이상 넘어가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달러 강세는 해외 매출을 축소시키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적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죠. 근데 반대로 내년 2분기가 되면 달러가 이제 완만하게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빅테크 기업들이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실적이 좋아지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2분기 이후부터는 성장주를 우선시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올해 이제 중간 선거가 끝나고 이 평가는 바이든 민주당이 선전했다는 평가로 기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그동안의 바이든 민주당이 행해왔던 정책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동력을 가지고 계속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및 과학법 있었고요. IRA 있었고 또 바이오 이니셔티브 관련된 법안들도 있었고 결국 어떻게 보면 이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그리고 바이오 이런 대상들이 내년에도 계속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미국 증시 올해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내년 2분기 이후부터 성장주가 부각된다고 하면 단연코 배터리와 전기차 반도체, 바이오가 미국 증시를 주도하는 투자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산업 트렌드는 약간 올해와 쭉 이어지는 거군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별로 안 좋은 시기일 때 미리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는 있겠네요. 아마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 많은 논리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겠지만 막상 실제로 이제 주문을 하시려고 하다 보면 가격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어차피 불확실성이 클 때가 가장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게 올해 4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분기 이후 돌아설 성장주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내년 2분기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올해 4분기가 가격 측면에서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간이 될 거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좀 좋은 투자 기회가 될 거를 좀 보고 있죠. 그리고 항상 주식을 매수할 때는 올라가는 시점에서 사시는 게 아니라 항상 떨어지는 시점에서 사시는 게 좋죠. 근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아서 머릿속으로는 항상 공감을 하시겠지만 막상 실행을 하려고 하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잘 안 되더라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실행을 하셔야 내가 투자 수익률을 좀 더 높이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이 쓰신 그 미국 주식으로 살아남기 책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정보와 그런 종목 분석도 같이 주셨지만은 그 메시지 그 좀 인내심을 가지고
현명하게 장기 투자를 하자 공부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좀 저희 구독자들에게도 또 투자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좀 조언 같은 거 한마디 해주시면. 사실 국내 투자를 통해서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해외 투자를 하려고 하면 좀 망설여지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거든요. 국내 기업들이라고 하면 내가 일상에서 경험했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단순하게 사람들이 구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저 기업 앞으로 계속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접근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해외 기업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이기가 차지하고 나서 그 이후의 기간들을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항상 이 기회는 국내 투자가 아닌 해외 투자, 특히 미국에 투자했을 때 나타났다는 겁니다. 2008년도 미국 경제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미국 정부는 디지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들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경제는 빠르게 위기를 극복을 했고요. 뒤이어서 이제 미국 증시도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코로나19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먼저 경제가 빠르게 회복했던 국가는 단연코 미국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백신을 가장 먼저 연구하고 개발해서 보급했던 나라가 미국 기업이었고요. 결국 위기가 도래했을 때마다 가장 빠르게 헤쳐나가는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고 거기에 후행해서 어떤 새로운 산업들에 대해서 가감하게 두려움은 있지만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투자를 하고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미국 말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국내 투자보다는 좀 해외 투자, 특히 미국 중심의 투자로 저변을 넓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저는 투자자분들이 보통 투자를 한다고 하면 경제적 자유를 먼저 찾으시려고 하는데 경제적 자유를 찾는 거 좋죠. 근데 이 경제적 자유라는 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니면 그 삶이 조금 더 앞당겨지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쓴 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어떤 삶들이 빠르게 다가올 수 있게 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시면 그거를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